진화론과 창조론 2편 주제는 석탄의 미스터리입니다. 지금부터 석탄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진화론과 창조론의 설명을 들어보고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석탄이 뭔지 알아볼까요? 석탄은 물에 젖은 식물질이 땅속 깊이 묻혀 오랫동안 지압과 지열을 받으면서 가압 권류 작용을 받아 생긴 타기 쉬운 퇴적암입니다. 그럼 현재 석탄이 얼마나 매장됐는지 알아볼까요? 1위부터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호주 순입니다. 주로 땅이 넓은 나라에서 석탄이 많이 매장된 것을 볼 수 있지요. 땅이 넓은 나라에 나무도 많았을 것이고 나무들이 석탄으로 변한 것이니까 이 매장량 분포는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태백 장성광업소라는 탄광에는 총 1억 9천만 톤의 무연탄이 매장되었는데 1936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90년 동안 채굴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석탄이 매장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석탄이 매장되려면 얼마나 많은 나무가 필요할까요? 이 나무는 멕시코에 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무인데 무게가 630톤이랍니다. 이런 나무가 무려 28억 5천만 그루가 있어야 1억 9천만 톤이 됩니다. 정말 엄청난 양이지요? 그러니까 태백 탄광에는 28억 5천만 그루의 나무가 모였다가 석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장량 순위에도 들지 못하는 한국 탄광의 양이 이 정도인데 석탄이 많이 매장된 나라의 탄광들은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석탄으로 변했는지 상상도 못할 지경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석탄이 어느 지역에 매장되었는지 볼까요? 석탄을 캐는 탄광은 주로 평야 지역이 아니라 산악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산이 많은 태백과 정선 지역에 많이 매장되었고 중국 산시성의 탄광도 산악 지역에 위치해 있고 미국 버지니아주의 메이시 탄광도 산악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석탄은 정확히 산악 지역 어디에 매장된 것인지 알아볼까요? 태백 탄광의 갱도는 해발 600m 지점의 산자락에서 시작됩니다. 걸어서 한 첨을 가서 그 다음은 지하 1000m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직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갱도를 따라 가다가 석탄을 채굴하는 막장에 이릅니다. 보통 입구에서 막장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거의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탄의 정확한 위치는 해수면보다 400m나 더 깊은 산속 지하에 매장된 것입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의 산시성의 한 탄광도 갱도의 입구가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지요. 아마 이 탄광도 이 갱도를 들어간 다음 지하로 수백 미터를 내려가서 석탄을 채굴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 석탄들이 공통적으로 산속 지하에만 매장된 것으로 보아 분명 산과 석탄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석탄에 대한 세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 많은 나무들이 어떻게 뽑히게 됐을까? 그 많은 나무들이 어떻게 한 곳에 모이게 됐을까? 그 많은 나무들이 어떻게 산속 수백 미터 지하에 파묻히게 됐을까?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궁금증에 대한 진화론과 창조론의 설명을 들어볼 텐데 먼저 진화론에서는 석탄의 생성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3억 년 전쯤 지구 표면에는 많은 늪과 수렁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은 죽고 유해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산소에 닿으면 분해되어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습지는 산소가 거의 없어 분해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식물이 바닥으로 가라앉게 되고 좁고 기다란 틈 속에 묻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고 압력이 증가하면서 변형이 됩니다. 식물의 주 성분은 셀룰로스와 리그닌인데 식물의 유해가 매몰되어 열과 압력을 받으면 산소와 수소 등은 서서히 빠져나가고 탄소만 남게 되는데
이것이 단단해진 것이 바로 이탄입니다. 매몰된 지형에 온도와 압력이 증가하면 탄소의 함량과 열량은 높아지고 수분의 함량과 휘발성은 적어지면서 매몰된 식물은 갈탄, 아역청탄, 역청탄, 무연탄, 그리고 변성무연탄과 같이 여러 종류의 석탄이 만들어집니다. 찌나 늪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대부분 작거나 줄기가 가늘어서 그 많은 석탄을 만들기는 좀 부족하겠지요? 당시 처음 등장한 나무들은 척박한 땅에서 양분을 얻기 위해서 뿌리를 깊게 내리기보다는 광합성을 더 많이 하는 것이 더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하늘로 높아져만 갔는데요. 이렇게 뿌리는 얕고 키는 큰 나무들이 숲에 가득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나무들 중 어떠한 이유로 하나가 쓰러진다면 나머지 나무들도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마치 도미노처럼 쓰러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산의 한쪽 면이 마치 쓸려가듯이 융단처럼 쓰러져서 골짜기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엄청난 양의 나무들이 그대로 땅에 매립되어서 석탄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겁니다. 한두 그루도 아니고 어쩌다 그렇게 다 쓰러졌을까요? 어떻게 나무들이 한 곳에 모였을까요? 석탄이 매장된 산들이 정말 쌓여서 생긴 퇴적물일까요? 여러분은 지질 연대표에서 석탄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시기에 석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고생대 석탄기와 폐름기 무렵 썩지 않고 퇴적된 엄청난 양의 나무들이 지층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지압과 지열을 받아서 생성된 것이 바로 석탄입니다. 하지만 이런 석탄이 지금은 만들어지지도 않고 한정된 자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왜 석탄은 앞으로 더 만들어질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탄이 처음 만들어진 시기는 약 3억 4천만 년 전 고생대인데요. 이런 석탄기에는 전 세계 석탄의 약 3분의 1 이상을 이루고 있는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의 지역에 있는 석탄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있는 석탄들도 이러한 석탄기가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폐름기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나무가 지구상에 처음 등장한 것은 언제일까요? 고생대 시대에 나무의 목질부를 구성하는 리그닌을 생성할 수 있는 식물이 나타나면서 지구상에 처음으로 나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나무는 일반적인 풀과는 다르게 단단하게 자랐고 연년생으로 그 크기를 계속해서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단단한 나무를 처음 접한 이 시기에 살던 벌레들은 나무를 갉아먹을 수가 없었고요. 나무를 구성하는 리그닌을 분해할 수 있는 균류, 미생물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가 분해되지도 않고 온전히 퇴적되어서 석탄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고 중생대에 이르면서 나무를 갉아먹을 수 있는 흰 개미 등이 나타나게 되고요. 차츰 리그닌을 분해할 수 있는 균류나 곰팡이들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생물들이 죽은 나무를 갉아먹거나 분해하였기 때문에 고생대 시절처럼 나무가 온전하게 퇴적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석탄이 오늘날에는 더 이상 생성되지 않는 이유인 것이죠. 3억 년 전에 그것도 어느 특별한 시기에만 석탄이 만들어진 이유가 나무를 썩게 만드는 벌레나 균이 그 이후에 생겨났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정말 석탄이 3억 년 전에만 만들어졌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석탄 속에서 신기한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1912년 미국 오클라호마주 토마스에 살던 프랭크 캐노드라는 사람이 석탄 덩어리가 너무 커서 쇠망치로 깨트리다가 석탄 속에서 떨어져 나온 쇠단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정말 석탄 속에서 이 쇠단지를 발견했다는 것을 맹세한다는 자필 인증서입니다. 이 사진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사는 드미트리라는 사람이 화로에 석탄을 넣다가 석탄 속에서 밝게 빛나는 뭔가가 있어서 꺼내보니까 톱니처럼 만들어진 금속 막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석탄은 몽골 북부의 탄광에서 채굴된 것인데 고생대 펜실베니아기에 생성된 석탄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어라는 생물학자가 분석해 보니까 오늘날 생산되지 않는 고도의 합금 기술로 만들어진 알루미늄이었다고 합니다. 3억 년 전에만 석탄이 만들어졌다는 진화론의 설명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단서들입니다. 지금까지 석탄에 대한 진화론의 설명을 들으셨는데 궁금증이 좀 해결은 되셨나요? 원인을 알 수 없이 나무들이 넘어지고 한데 모이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퇴적물들이 그 위에 쌓였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오히려 궁금증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창조론에서는 석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구절은 1편 빙하의 미스터리에서 알아본 것처럼 노아의 심판에 관한 구절인데 중요한 두 가지 현상이 기록됐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라는 구절이고 두 번째 현상은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진 현상입니다. 1편에서 두 번째 현상인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내리는 비는 하늘 위에서 지구를 감싸주던 물층이 붕괴되면서 내리는 비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현상인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라는 구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큰 기품의 샘이 뭔지 알아야겠지요? 샘이란 단어와 터지다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액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땅 속에 어떤 액체가 있지요? 지하수가 있고 또 어떤 액체가 있지요? 마그마입니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것이 크고 깊은 샘인지를 알아볼까요? 지구의 구조를 보시면 지각의 두께는 약 35km 정도이고 멘틀의 두께는 2900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외핵과 내핵은 합해서 약 3500km 정도인데 내핵은 고체이고 외핵은 액체입니다. 그리고 멘틀도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이 있는데 외핵과 가까운 하부 멘틀은 액체 상태로 두께가 2000km 정도나 됩니다. 그리고 지각과 가까운 상부 멘틀은 고체 상태이지만 워낙 고온 상태라 죽처럼 흐물거리면서 바다와 같이 대류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2900km 두께의 마그마 바다인 멘틀을 두께가 35km밖에 안 되는 얇은 지각이 감싸고 있는 아슬아슬한 상태가 지금 지구의 상태이고 물풍선과 같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마그마 풍선이 바로 지구입니다. 지하수는 보통 지하 10m에서 300m 이내에 존재하는 물로서 민물의 30%이지만 지구상의 전체 물로 계산하면 1%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양의 물입니다. 그렇다면 큰 기품의 샘은 지하수일까요? 멘틀일까요? 당연히 멘틀이겠지. 그러니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말을 우리는 멘틀이 터졌다, 멘틀이 폭발하면서 여기저기 마그마들이 터져 나왔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노아의 심판 때 멘틀이 터졌다는 성경의 주장을 가설로 정하고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태풍이 와도 지형에 따라서 파도가 높은 곳이 있고 잔잔한 곳이 있듯이 멘틀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지역마다 폭발력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발력의 차이에 따라 지각판에 나타나는 현상도 다를 텐데 크게 세 가지 유형만 살펴보겠습니다. 폭발력이 가장 큰 A 유형은 지각판을 찢어서 여러 지각판으로 분리시키는 유형입니다. 판게아 이론처럼 원래는 하나의 대륙이었던 지구가 아마 이때 여러 개의 대륙판으로 분리되었을 것이고 그때 분리된 지각판들이 서서히 이동하면서 오늘날 5대양 6대주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륙판이 분리되면서 양쪽으로 밀림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미는 힘 때문에
지각판의 연약한 부분에서는 구부러지고 겹쳐지면서 산맥이 형성됐는데 그것을 습곡 산맥이라고 합니다. 로키 산맥,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안데스 산맥 등이 이 유형에 해당하고 실제로 지질 구조가 이렇게 굴곡졌습니다. 두 번째인 비유형은 멘틀의 폭발력이 지각판을 분리시키지는 못하고 위로 밀어 올리면서 지각판이 융기되다가 정상에서 폭발하는 화산 폭발입니다. 백두산이나 한라산의 경우가 이 유형이고 크고 작은 분화구를 가진 모든 산들이 이런 유형입니다. 폭발력이 가장 약한 C 유형은 멘틀의 폭발력이 연약한 지각을 융기시키다가 멈추어 버리는 조륙 운동입니다. 제주에는 오름이 약 360여 개가 있는데 이 오름들이 바로 C 유형입니다. 화산 폭발을 한 한라산은 B 유형이고 그 외 다른 오름들은 융기되다가 멈추어서 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지각이 융기되면서 지각판이 단절되는 단층이 생기는데 보통 4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때 융기되는 단층은 심하게 좌우로 요동치면서 융기되기 때문에 단층 사이에서는 커다란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융기된 단층 상층부는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해 요동치면서 밑으로 흘러내려 단층의 틈을 메우게 되고 쌓였을 것입니다. 노아의 심판 때에 멘틀이 터지면서 이 3가지 유형이 전 지구적으로 골고루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 결과 지구는 하나의 대륙이 여러 대륙판으로 나누어지고 수많은 산맥과 산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1편 진화론의 설명 중에 팔레오세 시기 지층에서 탄소가 많은 것을 보고 온난화 현상이 나타났었고 그 원인으로는 산불이나 화산 폭발 그리고 탄소가 많은 소행성이 충돌했을 것이라고 설명한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어쩌면 그 지층이 바로 노아의 심판 시기의 지층일 수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대륙판들이 분리될 정도로 여기저기 멘틀이 터지고 마그마가 분출됐다면 대기 중에 탄소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졌을 것입니다. 노아의 심판 때에 멘틀만 터진 것이 아니라 1편에서 알아본 것처럼 하늘의 물층이 붕괴되면서 40일 동안 총 강우량 200m의 엄청난 비가 내리면서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대지진과 대홍수라는 자연재해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이 노아의 심판 사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제 석탄과 관련된 대홍수 상황을 알아볼까요? 하루에 20cm, 즉 200mm만 와도 이렇게 홍수가 나는데 노아의 심판 때는 시간당 강우량이 20cm, 하루 강우량이 48m의 비가 전 지구적으로 왔으니까 이거보다 엄청난 대홍수가 났을 것입니다. 먼저 동물들이 떠내려갔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편 석유의 미스터리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무들도 모두 뿌리채 뽑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나무들은 뿌리가 지금처럼 깊고 넓게 뻗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진화론에서는 석탄기의 나무들이 뿌리를 뻗기보다는 광합성을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뿌리 발달이 미약해서 잘 넘어지고 뽑혔다고 설명했지요. 그런데 사실 뿌리의 가장 큰 역할은 수분과 양분을 땅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는 광합성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땅의 수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한 땅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수분을 빨아들이기 위해 뿌리를 더 깊고 넓게 뻗으면서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층이 있었던 지구는 태양열이 뜨겁게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의 수분이 증발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땅은 항상 수분이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뿌리를 많이 뻗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었으니까 큰 나무들도 뿌리는 약했을 것입니다. 이 추론은 태풍이 오면 골프장 나무들이 잘 넘어지는 원인이 골프장 잔디에 충분한 영양분과 수분이 늘 공급되기 때문에 골프장 나무들의 뿌리 발달이 미약해져서
쉽게 넘어진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입니다. 뿌리채 뽑힌 나무들은 물이 흐르는 대로 둥둥 떠내려가다가 나무들끼리 뒤엉키면서 한 곳에 모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시에 멘틀이 터지면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앞서 3가지 유형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폭발력이 큰 A 유형은 3편 석유의 미스터리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석탄과 관련돼서는 연약한 지각을 융기시켜 산을 만들다가 멈추는 C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홍수로 인해 나무들이 뽑혀서 이리저리 떠다니는 가운데 마그마가 폭발하면서 지각을 밀어냅니다. 그러면 지각은 융기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다른 지각판과 분리되면서 단층을 형성합니다. 이때 심하게 좌우로 진동하면서 융기하기 때문에 단층과 단층 사이에서는 거대한 틈이 생기는데 아마 그 틈의 깊이는 융기된 높이만큼의 틈이 생길 것입니다. 물은 항상 아래로 흐르는 속성 때문에 그 틈으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 떠있던 부유물들과 나무들도 그 단층의 틈으로 급속하게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여진 때문에 수직단층 상층부에서 퇴적물이 떨어지면서 그 틈을 메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비와 바람을 통해 풍화작용을 겪으면서 상층부는 서서히 옆으로 흘러내리고 오늘날과 같은 완만한 산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산들은 완만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물론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질판 같은 경우는 침식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여전히 수직단층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럼 수백 미터 틈 아래로 빨려 들어간 나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압을 받으면서 밀봉이 됐을 것이고 지열로 인해 석탄으로 변형됐을 것입니다. 단층의 틈으로 들어간 나무들의 위치와 오늘날 석탄을 채굴하는 막장의 위치가 비슷하지요? 이것이 우연의 일치로 보이시나요? 여기가 바로 석탄을 채굴하는 막장입니다. 좀 좁지요? 이것은 석탄을 캔 뒤에 운반하는 갱도인데 좁고 구불구불한 갱도가 수십, 수백 미터로 이어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석탄이 마치 띠 모양처럼 좁고 길게 매장됐기 때문에 갱도가 그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단층의 틈에서 석탄이 형성됐다는 증거입니다. 이 지도는 세계 석탄 매장 분포도인데 창조론의 가설대로라면 이 석탄 매장 지역과 산악 지역이 같아야 합니다. 과연 그런지 볼까요? 이것은 세계 지형도인데 대륙별로 산악 지역과 평야 지역이 한눈에 보이시지요? 두 지도를 비교해 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A 유형에 해당하는 습곡 산맥들을 제외한 C 유형의 산악 지역과 석탄 매장 지역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산과 석탄은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도 나무들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류운동이 없었기 때문에 땅속 깊숙이 파묻히지 못해서 석탄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진은 경기도 연천에 있는 한 노천 탄광입니다. 지하 10여 미터 밑에 탄광이 형성됐기 때문에 복토만 걷어내면 바로 석탄을 채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노천 탄광들이 진화론의 설명대로 수많은 나무들이 쓰러져 골짜기에 모였을 때 진흙더미가 덮쳐서 형성된 석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노천 탄광은 극히 드뭅니다. 1989년 한국에는 석탄 탄광이 338개가 있었는데 노천 탄광은 연천에 이 탄광이 유일합니다. 대부분의 석탄은 여전히 산속 깊은 지하에서 채굴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진화론의 설명 중에 석탄이 과거의 특정한 시기에서만 만들어지고 다른 시기나 오늘날에는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를 벌레나 균 때문이라고 설명했지요. 그러나 석탄의 필요 충분 조건은 바로 대홍수와
대지진입니다. 대홍수가 아니고는 그 많은 나무들이 쓰러지고 한 곳에 모일 수 없습니다. 대지진이 아니고서는 수백 미터 지하에 묻힐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심판 시기에서만 특별하게 이 두 현상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석탄은 그 시기에만 만들어지고 다른 시기에는 만들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석탄이 전 지구적으로 많이 매장됐다는 이야기는 바로 전 지구적으로 대홍수와 대지진이 동시에 일어났었다는 증거이고 창조론의 가설이 맞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창조론의 설명을 들으셨는데 세 가지 궁금증에 대한 대답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석탄 속에서 발견되는 쇠단지와 금속 물질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노아의 심판이 창세기 7장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4장인 이 구절은 노아의 심판 이전의 일입니다.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이미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들었다고 하지요? 석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철기 시대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당시 이들이 구리와 쇠로 만든 물품들이 나무들과 함께 땅속에 묻혔다가 석탄 덩어리와 함께 세상 밖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석탄 속에서 나온 쇠단지와 금속 물질들은 석탄이 3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에게는 난처한 유물이겠지만 창조론의 입장에서는 노아의 심판 때 석탄이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입증해주는 명백한 증거물입니다. 지금까지 석탄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진화론의 설명과 창조론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체계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